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됐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셨죠? 예, 거기 보면 특징이 딱 두 가지라고 제가 보는데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지율 반등의 이유는 북한이 조용해서 그래요. 그러네. 네, 또 이렇게 반등된 지지율이 북한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또 도발하면 또 소폭 하락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국내적인 문제로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양당이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 체제로 가고 있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여러 당 있는 거 지금 다시 조금 마음에 안 드셔서 양당 체제로 가라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또 51.1%. 리얼미터가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69.5%. 네, 반등. 예.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은 51.1%.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3주 만에 20% 회복했다면서 20.0%. 네, 근데 그 네. 20.0%는 의미 있는 수치죠. 진짜 의미 있는 수치는요. 제가 봤을 때는 부산 경남에서 월등하게 오른 거예요. 네. 한 10%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 추석 밥상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네. 60대에서도요 47.5%에서 53.8%로 올랐습니다. 그 나오는 지표들이 상당히 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해지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흔들리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고착화되는 그게 이제 박스권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60대에서 70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80% 한동안 유지하시다 70% 박스권에 있다가 지금 60% 후반대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 반등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당들 특히 자유당이 바라는 거는 이 하락세 이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프가 하락세. 근데 반등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올랐다 이러는 의미, 전통적으로 호남 이런 개념이 아니라 PK라고 하면 네. 이 신호가 굉장히 많은 나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정치 지망생으로서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상당히 저쪽으로 가는 건 머뭇거리게 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자유당이 20% 넘어갔다. 이거 실제로 지역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이런 겁니다. 그 우리 동네는 이제 역이 몇 개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몇 개 역이 있어요. 7개. 예, 근데 그 중에 도농역하고 와부역이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근데 도농역에서 이제 우리 당도 당원 가입을 받아요. 그리고 태극기 부대도 뭔가 서명을 받아요. 그런데 한동안 대선 지나고 한동안까지 태극기 부대가 그 역 앞에서 무엇인가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전부터 태극기 부대가 나타나서 서명을 받기 시작하더니 자유한국당이 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그 서명대에 서명하러 가시는 분들이 꺼리낌 없이 가는 분들이 늘고 있는 건 맞아요. 수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뭐 지지율이나 뭐 그다음에 서명하는 수는 우리가 만약에 서명을 받으면 훨씬 많이 받을 텐데 우리는 당원 가입이니까 조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서명하는 숫자도 늘고 있고 서명하러 가는데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이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발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지율 20%의 의미고요. 우리가 보기엔 홍준표 대표가 하는 이러저러한 정치 행태들이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저 어떤 때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 당연한 거죠. 모든 발언들은 자기들 지지자들에게 힘내. 우리도 지금 다시 할 수 있어요. 결집.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 결집이 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오냐면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의 입에서 언제든 통합할 수 있다. 여건만 되면.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홍준표 대표의 전략이 그들 나름으로는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유당이 11% 지지율, 바른정당이 6% 지지율일 때는 이게 통합이 그렇게 의미를 갖질 못해요. 근데 자유당이 20%가 되면 그리고 바른정당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답보되면 이제 통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예상됐던 그쵸.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를테면 큰 사건이라고 하면 차떼기 같은 걸로 해서 지지율이 확 떨어지지만 금방 복구되는 그런 차원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해보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20%, 바른정당의 5% 합쳐봐야 25% 정도. 물론 또 다른 시너지가 있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나 정권 주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 30% 미만의 지지율로는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당은 이제 조금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될 지점이 있죠. 왜냐하면 자유당하고 바른정당이 어떤 식으로든지 통합을 해서
의석수가 높아지면 원내 제1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우리 당은 또 국민의당과 어떻게든 통합을 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의 과거 행적으로 인해 통합을 바라지 않는 우리 당의 핵심 당원들, 열성 지지자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되게 긴장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명절에 이제 방송하는 오늘 말고 어제 월요일 날부터 벌써 연휴가 끝나셨더라고요. 정당들은 그 최고위원회의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연휴의 민심 평가도 좀 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추석 명절 전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적폐청산하자. 정치 보복하지 마. 요 공방을 오고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씨가 이제 어떤 무리수도 두고 그랬는데 그 얘기 이따가 다시 하시기로 하시고. 네. 어쨌건 저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어떤 걸 주장하고 막 하지만 주위에서 하긴 뭐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민심에 어떤 정확한 표본은 안 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부터 시작해서 성토하는 소리만 듣다가 오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거침없이 적폐청산 하시라.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초법적으로 뭐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밀어붙일수록 좋은 지지율은 고착된 상태로 안 빠진다라고 보는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미적하는 것보다는 그 법대로 그냥 원칙대로 해. 그거를 뭐 홍준표 같이 거짓말로 받아들여갖고 대국민 선동한다고 해서 얼마나 먹히겠냐가 보통적인 생각이고 네. 이명박근혜 저 세력의 민낯을 봐버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들도 아마 그런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한 상태로 소멸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네. 힘드십시오, 의원님. 저요? 저는요 연휴 중에 토론회를 3번이나 나가서 네.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격돌했었어요. 제가 다 챙겨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팩트를 정리하고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먼저 지르고 가시죠. 적폐청산. 사실 너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뻔한 이야기를 수십 번 더 하게 돼요. 사실 저한테는 재미가 없는데 가끔씩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좀 심지가 굳지 않으신 분들은 정치 보복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여기서 매조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 보복이라는 건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 때 박연차 표적 세무조사처럼 하는 게 정치 보복인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치 보복 내지는 뭐 그 640만 불 재수사를 얘기하면서 이게 뭐 뇌물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권양숙 여사가 받은 뇌물과 정유라가 받은 뇌물이 뭐가 차이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식한 소리입니다. 예, 얼핏 들으면 돈 똑같이 받은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뇌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뇌물이 성립되려면 일단 공직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받았다라는 게 확인되면 뇌물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권양숙 여사가 받게 됐다. 이래야 뇌물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이미 당시에 검찰 조사로 밝혀졌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인지도 못하셨고 사후에 이걸 알고 나서 정말 쇼크를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고요. 정유라 건은 왜 뇌물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최순실과 함께 기획하고 지시했기 때문에 뇌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 근데 이제 그 보수 쪽 분들 그다음에 카톡에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도는 거 보면 돈 받았으니까 다 뇌물이다. 뭐 이런 얘기 전혀 그 뭐 기죽으실 필요 없이 요 차이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기획도 하고 지시도 하고 보고도 받고 소통도 하고 심지어 말장사 비슷한 사람을 청와대에서 만나기까지 하면서 정유라를 도왔고 삼성은 돈을 댔고 그랬기 때문에 뇌물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확실히 하시면서 어깨 으쓱으쓱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정치권의 관례, 정치자금법이 굉장히 확고하게 확립되기 전에는 네. 일반적으로 후원자 개념의 그런 분들이 계신 경우도 많았고 네. 그런 잣대로만 들이대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다 그때는 뭐 진짜 뇌물이죠. 네. 왜냐하면 돈 받고 이권을 탁 주고 뭐 이게 일상적이었으니까요. 이제 문제는 그렇죠. 이쪽에서는 사실은 대가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고 뭘 해줬냐인데 정확하게 뭘 해줬다는 것은 사실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뇌물이 아니다. 예, 뇌물은 이제
두 개입니다. 공무원 신분의 사람이 받았을 때 뇌물이다. 만약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았어도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알고 있어야 뇌물이다. 그다음에 대가성의 문제는 직접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제3자에게 대가를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도 성립이 되죠.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그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 이걸 분명히 해드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 말씀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하여 대검 중수부가 수사 발표문을 발표한 전문 중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결과를 2009년 6월 12일 중수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6월 12일이면 5월 23일로부터 9일이 지난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인규 중수부장은 2008년 12월 중순부터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여 왔다. 인지수사했다는 거잖아요. 인지수사를 뒤집으면 정치적 표적 수사를 그렇죠.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사 개요에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08년 11월 25일 박연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옴에 따라 2008년 12월 22일 특가법 조세에 관한 부분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상률 국세청장이 한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잖아요. 박연차를 잡으면 노무현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건의를 청와대에 했다는 얘기가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 그다음에 지금 시중에 뭐 홍콩에 무슨 계좌로 뭐 권양숙 여사가 뭐 돈을 누구에게 보냈다는 식으로 얘기되는 거 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박연차가 홍콩에 비자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알게 됐고 국내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수시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홍콩과의 사법 공정 및 국내 계좌에 대한 자금 추적을 통해 사용처를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콩에 있는 비자금 계좌는 박연차 계좌예요. 그다음에 그 640만 불과 관련하여 확실히 해야 될 건 그중에 500만 불은 박연차가 연초로라는 사람, 이게 노건평 씨의 사위죠. 예, 연초로라는 사람의 사업에 투자한 투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검찰에서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입니다. 뇌물이 아니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 말에 따르면 나머지 14억 있잖아요. 14억은 실제로 자기가 받았다. 그리고 이 자기가 받은 사실을 대통령께서는 전혀 모르셨다. 그래서 이 돈은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으며 뭐 그건 사실입니다. 다 인정하셨듯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혀 모르셔서 이 사실을 아시고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셨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 이제 따님 집 사는데 일부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정말 말을 잊지 못할 정도의 충격을 받으셨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자꾸 그 640만 부를 재조사하자는 이유는 재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네. 의혹만 부풀려놓고 사실은 재조사가 불가능. 네, 재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양숙 여사님을 고발한다 어쩐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권양숙 여사님을 고발하려면 이게 또 공동정범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것도 우리 대통령께서 이 뇌물을 받는데 관여하거나 사전에 알거나 뭐 이런 정황이 있고 그게 사실이어야 그런 이상한 공동정범이라는 말도 성립이 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성립이 될 수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100% 정치 공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거하신 대통령을 현실 정치에 재소환해서 계속 모욕을 주고 정파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이런 행태는 이거야말로 적폐적 정치 행태임을 분명히 합니다. 박연차 당시 이쪽에 게이트라고 하면 게이트인데 사건을 만들기 나름이라고 봐요. 거기에서 보면은 당시에 민주 세력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네. 로비 대상. 근데 사실은 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오랜 후원자가 대가성 없이 후원해줄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정치적인 당시의 분위기였다고 보고
그 대가성이 단 한 가지도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라는 말로 엮어서 모욕주기 하고 논두렁 시계 만들어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왜 논두렁 시계도 가짜였고요. 그리고 이 돈을 받은 시점이 퇴임 3일 전입니다. 퇴임 3일 전에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친구 이제 낙향하니 용돈 좀 쓰시게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예, 그 당시에 네.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수활동비도 줄이셨잖아요. 남기고 가셨다는 것도 또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냐. 그래서 335 모여서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께서 이제 그만두시고 나면 뭔가 좀 하셔야 되는데 도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치 보복이 아닌 거 지금 MB에 대한 수사가 이거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MB를 잡기 위하여 없었던 것을 만들거나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뒤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정치 보복적 수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증거가 차고 넘치고 그 증거들이 전부 MB를 향하고 있고 첫째. 두 번째는 그 MB의 정치 사찰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최승호 PD를 비롯한 방송 쪽 해직 방송인들, 강제 전보 당한 방송인들, 또 한쪽엔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 자료에 따르면 박형준 등을 이게 당선시키기 위하여 MB 청와대가 뭔가 하자 이런 문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파보면 누군가 피해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 피해 당사자가 또 MB를 고발하면 또 MB는 고발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와 피해자들이 MB가 이 모든 정치 사찰의 기획자라고 지목하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거꾸로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에게 이거 정치보복적 요인이 있으니까 수사하지 말라고 해라. 그게 초법적인 행태입니다. 그렇죠. 그게 과거 군부 독재 시기에 진짜 제왕적 대통령 시대에나 그런 요구가 가능했던 거죠. 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또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그런 거겠죠. 본인이 바뀌신 게 아니라 뭐냐면은 김갑수 작가가 추석 연휴에 나오셔서 하신 말이기도 한데 큰 눈을 껌뻑거리면서 그냥 허허실실 웃는데 뒤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런 표현 썼잖아요. 불법이 나왔는데 검찰한테 수사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느냐. 네.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사실 나도 상관없다. 검찰이 법대로 하는 거를 내가 말 권한도 권리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네. 그게 가장 정확한 가장 위대한 기술처럼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맞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맞는 일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매력이 아닌가 싶었어요. 이번에 제가 느낀 게. 그냥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그건 한쪽에 놓고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직분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 마스터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전 저한테 영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영화 안 봐요? 이 팟캐스트 이후에는 영화를 딱 2번 봤습니다. 몇 년 동안. 영화 마스터 네, 봤어요? 봤습니다. 네, 어제 마스터를 또 케이블에서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봤는데 그 마스터 제일 앞장면에 나오는 대사 기억나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나?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얘기예요. 기억이 나줘야 이게 편집이 안 되는데. 그치. 거기에 보면 그 첫 장면의 첫 대사가 뭐냐면 처칠이 굉장히 바쁘게 어딘가를 간 거예요. 그러다 속도 위반을 해서 걸린 거예요. 한 경찰한테. 그런데 그 경찰이 속도 위반 딱지를 떼려고 하니까 이게 처칠 수상이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경찰이 그냥 딱지를 떼요. 겁도 안 내고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딱지를 떼요. 그러니까 나중에 처칠이 생각해보니 그 경찰이 되게 훌륭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경찰을 1계급 특진시키라고 경시청에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경시청장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경시청에서는 경찰이 자기 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1계급 특진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비슷한 일화도 하나 있었죠.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군부대 시찰 비슷한 걸 하는데 암호를 대야 돼요. 암구호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저쪽에서 나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통령이니까 더 대해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거 진짜 알고 보면 그게 정상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바로 그 경찰 같은 마음으로 사는 분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친노 친문이 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죠, 이주영 실장님. 그러니까
이명박이 정권 잡고 박근혜 시절까지 9년 동안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서 이미지 훼손시키는 거. 하다못해 이번에 나온 보도들 중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목적 또는 뭐 노벨상을 뭐 취소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이미지를 깎아먹으려고 엄청 노력한 사람들 그 엄중한 수사망 뭐 이런 감시망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 다 인증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그 새날에서 이미 했을 텐데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 노벨 평화상 반환 음모 사건 그거 너무 그 국제적으로까지 그렇게 망신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노벨 평화상을 취소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걸 국내 선동용으로 써먹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선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온갖 폄하가 국정원 발의라는 거 아닙니까? 저 방송하면서 사실 편집이 엄청나게 돼서 지금 나간 방송인데 네. 계속 한숨만 쉬는 거예요. 대체 이게 정말 나라였을까 싶어서 네. 정상적인 팩트 공격이 안 돼. 계속 한숨만 나오고 막 분해가지고 욕설 튀어나오고 그거 잘라내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언제든 통합할 수 있다. 여건만 되면.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홍준표 대표의 전략이 그들 나름으로는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유당이 11% 지지율, 바른정당이 6% 지지율일 때는 이게 통합이 그렇게 의미를 갖질 못해요. 근데 자유당이 20%가 되면 그리고 바른정당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답보되면 이제 통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예상됐던 그쵸.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를테면 큰 사건이라고 하면 차떼기 같은 걸로 해서 지지율이 확 떨어지지만 금방 복구되는 그런 차원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해보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20%, 바른정당의 5% 합쳐봐야 25% 정도. 물론 또 다른 시너지가 있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나 정권 주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 30% 미만의 지지율로는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당은 이제 조금 0.1%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3주 만에 20% 회복했다면서 20.0%. 네, 근데 그 네. 20.0%는 의미 있는 수치죠. 진짜 의미 있는 수치는요. 제가 봤을 때는 부산 경남에서 월등하게 오른 거예요. 네. 한 10%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 추석 밥상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네. 60대에서도요 47.5%에서 53.8%로 올랐습니다. 그 나오는 지표들이 상당히 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해지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흔들리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고착화되는 그게 이제 박스권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60대에서 70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80% 한동안 유지하시다 70% 박스권에 있다가 지금 60% 후반대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 반등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당들 특히 자유당이 바라는 거는 이 하락세 이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프가 하락세. 근데 반등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올랐다 이러는 의미 전통적으로 호남 이런 개념이 아니라 PK라고 하면 네. 이 신호가 굉장히 많은 나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정치 지망생으로서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상당히 저쪽으로 가는 건 머뭇거리게 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자유당이 20% 넘어갔다. 이거 실제로 지역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 우리 동네는 이제 역이 몇 개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몇 개 역이 있어요. 7개. 예, 근데 그 중에 도농역하고 와부역이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근데 도농역에서 이제 우리 당도 당원 가입을 받아요. 그리고 태극기 부대도 뭔가 서명을 서명, 받아요. 그런데 한동안 대선 지나고 한동안까지 태극기 부대가 그 역 앞에서 무엇인가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전부터 태극기 부대가 나타나서 서명을 받기 시작하더니 자유한국당이 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그 서명대에 서명하러 가시는 분들이 꺼리낌 없이 가는 분들이 늘고 있는 건 맞아요. 수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뭐 지지율이나 뭐 그다음에 서명하는 수는 우리가 만약에 서명을 받으면 훨씬 많이 받을 텐데 우리는 당원 가입이니까 조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서명하는 숫자도 늘고 있고 서명하러 가는데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이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발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지율 20%의 의미고요. 우리가 보기엔 홍준표 대표가 하는 이러저러한 정치 행태들이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저 어떤 때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 당연한 거죠. 모든 발언들은 자기들 지지자들에게 힘내. 우리도 지금 다시 할 수 있어요. 결집.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 결집이 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오냐면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의 입에서. 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됐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셨죠? 예, 거기 보면 특징이 딱 두 가지라고 제가 보는데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지율 반등의 이유는 북한이 조용해서 그래요. 그러네. 네, 또 이렇게 반등된 지지율이 북한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또 도발하면 또 소폭 하락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국내적인 문제로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양당이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 체제로 가고 있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국민들은 음. 이렇게 여러 당 있는 거 지금 다시 조금 마음에 안 드셔서 양당 체제로 가라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또 51.1%. 리얼미터가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69.5%. 네, 반등. 예.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은 51.